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계의 거물, 켄 그리핀의 아주 흥미로운 체스 한 판을 들여다볼까 합니다.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헤지펀드 중 하나인 시타델을 이끌고 있죠. 네, 바로 그 인물이죠. 그가 최근에 인공지능, AI 붐의 한가운데서 가장 뜨거웠던 주식 하나를 대량으로 처분하고 동시에 아직은 머나먼한 미래처럼 보이는 양자 컴퓨팅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완전히 모순된 행동처럼 보여요. 그렇죠. 한쪽에서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서 발을 빼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막 성냥불을 켜려는 곳에 기름을 붓는 격이니까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 오늘 이 두 가지 상단된 움직임 뒤에 숨은 전략적 계산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팔고 산 두 회사, 샌디스크와 디웨이브 퀀텀이 대체 어떤 곳인지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주식을 사고 팔았다는 그런 단편적인 뉴스를 넘어서는 이야기거든요. 현재 기술 패권의 중심인 AI, 그리고 미래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양자 컴퓨팅, 이 두 거대 기술을 시장의 가장 예민한 큰손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죠. 아, 그러니까 한쪽은 수확기, 다른 한쪽은 씨앗을 뿌리는 시기,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보면 그림이 좀 더 명확해질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가 수익을 실현한 쪽, 바로 샌디스크부터 시작해보죠. 이 회사가 2025년 2월에 웨스턴 디지털에서 분사한 이후에 주가가 무려 1,050%나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저장장치 수요 폭발의 최대 수혜수 중 하나로 꼽혔고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팔았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샌디스크의 사업 본질을 좀 봐야 하는데요. 이 회사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기반의 데이터 저장 솔루션을 만듭니다. 아, 스마트폰부터 거대한 데이터 센터까지 거의 안 들어가는 곳이 없는 바로 그 부품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샌디스크는 여기서 두 가지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일본의 키옥시아와 맺은 합작 투자 관계입니다. 아, 그거요. 반도체 산업은 천문학적인 연구개발비랑 설비 투자비가 들어가는데 그걸 파트너랑 분담하니까 비용 부담이 훨씬 줄어들겠군요. 그렇죠. 굉장히 영리한 전략이죠. 리스크와 비용을 딱 절반으로 줄이는 효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무기가 더 중요한데 바로 수직 계열화 모델입니다. 수직 계열화? 아, 그게 그러니까 재료부터 최종 제품까지 모든 걸 자기들이 직접 다 한다는 뜻이죠? 예를 들면 애플이 자체 칩부터 운영체제, 아이폰 완제품까지 전부 설계하고 통제하는 것처럼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샌디스크는 메모리 반도체의 기본 재료인 웨이퍼를 직접 생산할 뿐만 아니라 그 칩을 가지고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SSD 같은 최종 제품을 만드는 것까지 전부 다 해요. 부품 하나하나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걸 조합해서 최상의 성능과 안정성을 가진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다른 경쟁사들이 여기저기서 부품을 사와서 조립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최적화가 가능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여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입니다. 비용 구조도 효율적이고 기술적으로도 강력한 경쟁 우위를 가졌어요. 그런데 왜 파는 걸까요? 특히 지금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는 계속 늘어나고 거기 들어갈 메모리 칩은 부족해서 2026년까지 공급 부족이 이어진다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심지어 월가에서는 2027년까지 샌디스크의 이익이 연평균 259%씩 성장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흐름을 거스르는 역주행 아닌가요? 그게 바로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저주이자 숙명입니다. 저주요? 네, 바로 경기 주기성이죠. 영어로는 사이클리컬리티라고 하는데요. 이 산업은 역사적으로 끝없는 호황도 끝없는 불황도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수요가 폭발하고 공급이 부족해서 부르는 게 값인 시기가 오면 모든 기업들이 앞다트 공장을 짓고 생산량을 늘리거든요. 아, 그러다가 어느 순간 모두가 증설한 공장에서 물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시점이 오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순간이 오면 어제까지 귀했던 메모리 칩은 하루아침에 흔한 공산품이 되고 가격은 폭락하기 시작하죠. 영원할 것 같던 파티가 끝나고 혹독한 겨울이 찾아오는 거군요. 네, 이걸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지금의 공급 부족과 가격 급등, 그리고 월가의 장밋빛 전망이야말로 파티가 거의 끝나간다. 즉, 사이클의 정점이 머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와, 소름 돋네요. 그러니까 켄 그리핀은 모두가 축배를 들고 더 마시라고 외칠 때 혼자 조용히 코트를 챙겨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군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주가가 수액의 170배에 거래될 정도로 고평가된 지금이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네, 물론 그 정점이 정확히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주기적 산업에서는 불확실성에 베팅하기보다는 시장이 가장 뜨거울 때 수익을 확정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정석적인 투자 전략 중 하나입니다. 지금의 열광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아주 냉정한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AI 붐의 한가운데서 모두가 환호할 때 정작 가장 큰 플레이어는 조용히 출구로 향하고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자, 그럼 이 미스테리의 반대편으로 넘어가 보죠. 이 거래가 더 흥미로운 이유는 그가 판돈으로 뭘 샀느냐에 있으니까요. 바로 D-Wave 퀀텀입니다. 샌디스크보다 더하면 더했지 2023년 초부터 무려 1900%나 급증한 주식입니다. 대체 어떤 회사인가요? D-Wave는 양자 컴퓨터, 그중에서도 초전도체를 이용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양자 컴퓨터라고 하면 보통 두 가지 방식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게이트 기반 시스템이고 다른 하나가 바로 D-Wave가 주력하는 양자 어닐러입니다. 게이트 기반과 양자 어닐러. 좀 어려운데요. 비율을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게이트 기반 시스템이 거의 모든 계산을 할 수 있는 만능 스위스 군용 칼이라면요. 양자 어닐러는 최고급 와인 코르크 따개에 가깝습니다. 아, 코르크 따개요? 네, 다른 건 잘 못하지만 최적화 문제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잘 푸는 특화된 도구죠. 아하, 최적화 문제라면 예를 들어 수많은 도시를 한 번씩만 방문하는 가장 짧은 경로를 찾는다거나 아니면 수천 개 주식으로 최고의 수익률을 내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왜 이론적으로 훨씬 강력하고 범용적인 만능 칼 대신 기능이 제한된 코르크 따개에 집중했을까요? 그건 아주 현실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이유요? 네.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게이트 기반 시스템이 외부의 미세한 자극이나 오류, 그러니까 노이즈에 너무나도 취약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규모를 키우기가 지극히 어렵죠. 반면에 어닐러는 상대적으로 이런 오류에 좀 더 강해서 대규모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수월합니다. 아, 그러니까 완벽하지만 아직 만들 수 없는 미래의 컴퓨터를 기다리기보다 지금 당장 만들어서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실용적인 노선을 택했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 덕분에 D-Wave는 2011년에 세계 최초로 상업용 양자 컴퓨터를 출시하고 2018년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시장 선점자, 즉 포스트 무버로서의 이점을 톡톡히 누렸습니다. IBM이나 구글 같은 거대 기업들도 이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최초라는 타이틀은 D-Wave가 가지고 있죠. 최초라는 건 정말 강력한 무기죠. 시장의 이름을 먼저 알리고 고객 기반도 다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기술이 성숙하면 더 뛰어난 만능 칼이 시장을 지배하게 되지 않을까요? D-Wave의 코르크 따개가 계속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게 바로 D-Wave를 둘러싼 가장 큰 논쟁거리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D-Wave의 CEO는 자사 시스템이 이미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도 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네. 이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은 매우 특수하게 설계된 양자 어닐러가 잘 푸는 문제에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일상적인 업무에서 양자 컴퓨터의 덕을 보려면 아직 최소 몇 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게 중론이죠.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그 격차가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2030년 양자 컴퓨팅 시장 전체의 예상 매출 규모가 한 40억 달러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25년 AI 시장 규모가 3,900억 달러로 예측되니까 그 10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시장 자체가 아직 태동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D-Wave의 주가입니다. 주가요? 현재 주가는 연간 매출액의 347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347배요? 네. 터무니없이 비싸다. 완벽한 버블 영역에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게 무리가 아니죠. 미래의 잠재력을 감안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매출의 347배라니 이건 미래 가치를 끌어와도 너무 많이 끌어온 것 아닌가요? 거의 신앙의 영역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켄 그리핀은 왜 이런 주식을 산 걸까요? 그래서 많은 분석가들이 켄 그리핀의 이번 매수를 D-Wave라는 회사의 장기적인 펀더멘털에 대한 확신에 기반한 투자라기보다는 단기적인 주가 상승 추세, 즉 모멘텀에 올라타려는 소규모의 추기적 베팅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일종의 복권을 사는 심정으로요? 네.
전체 포트폴리오에서는 아주 작은 비중으로 참여해보는 거죠. 이 분야는 아직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 어떤 기술 방식이 표준이 될지조차 안개 속이니까요. 자, 이제 두 조각의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샌디스크 거래와 D-Wave 거래를 종합해보면 한 명의 투자자가 얼마나 다른 전략을 구사하는지 명확히 보이네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분석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한쪽에서는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어 정점을 향해 가는 시장에서 과감히 이익을 실현하며 위험을 줄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미개척지에 탐사선을 보내듯 작은 베팅을 하는 모습. 네, 켄 그리핀의 포트폴리오 안에서 우리는 기술 산업의 서로 다른 두 생애 주기를 동시에 목격하고 있는 셈입니다. 샌디스크 거래는 전형적인 위험 회피, 리스크 오프 전략이죠. 파티가 끝나기 전에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반면 D-Wave 거래는 위험 감소, 리스크 온 전략입니다.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 모험이죠. 결국 기술주라는 하나의 단어로 모든 걸 묶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네요. 맞습니다. 같은 기술주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어도 샌디스크가 속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이미 수십 년간 호황과 불황을 반복해온 성숙한 시장인 반면, D-Wave가 속한 양자 컴퓨팅은 아직 상업적 성공 모델이 증명되지 않은 초기 시장이니까요. 네, AI는 이제 우리 삶과 산업에 깊숙이 들어와서 그 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확하고 리스크를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한 공학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양자 컴퓨팅은 여전히 그 기술 자체가 실현 가능한지를 증명해야 하는 과학의 단계에 머물러 있죠. 아, 공학과 과학의 단계, 비유가 아주 와닿습니다. 켄 그리핀의 움직임은 이 두 기술이 처한 서로 다른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한 거물 투자자의 거래 내역을 통해 AI와 양자 컴퓨팅이라는 두 거대 기술 트렌드의 현재와 미래를 입체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어떤 주식을 사고 팔았다는 사실을 넘어 그 이면에 담긴 시장의 주기, 기술의 성숙도, 그리고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옷을 입는 투자 전략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켄 그리핀이라는 투자대가의 큰 그림을 분석한 걸까요? 아니면 공개된 몇 가지 거래라는 점들을 그럴듯하게 연결해서 하나의 별자리 이야기를 만들어낸 걸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투자 세계에서는 종종 날카로운 분석과 매력적인 서사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디까지가 팩트에 기반한 분석이고 어디부터가 그럴듯한 이야기인지 그 경계를 생각해보는 것,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중심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